여러분, 요즘 한국 사회를 보면 누가 먼저 말하지 않아도 모두가 같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줄어들고 출산율은 끊임없이 떨어지고 학교는 통폐합되고 동네 인구는 옮겨 다니고 있습니다. 이제 이 변화는 뉴스가 아니라 우리 가족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인구 감소는 젊은 세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시니어 세대의 미래와 자녀 세대의 삶 전체를 동시에 바꾸는 거대한 흐름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질문에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인구가 줄어드는 시대에 우리 세대와 우리 자녀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당장 느껴지는 변화부터 앞으로 생활과 노후, 지역과 자산이 어떻게 달라질지, 그리고 우리가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선택지는 무엇인지를 차분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를 우리는 어떻게 체감하고 있을까요? 누구나 알고 있는 통계보다 우리가 이미 매일 보며 느끼고 있는 생활 장면들이 있습니다. 예전보다 한산해진 학원가를 지나칠 때, 유치원 통합 안내문을 받았을 때, 이사 계획을 잡는 젊은 부부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그리고 손주가 태어나기 어려워진 현실을 마주할 때,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인구 감소는 표와 그래프보다 먼저 우리 일상의 소리와 움직임에서 먼저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나만 느끼는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조용히 감지하고 있던 신호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변화는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을까요? 출생률이나 인구 감소 수치를 직접 언급하지 않아도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세상이 바뀌는지 느낄 수 있습니다. 젊은 세대는 일자리와 교육, 주거를 따라 이동하고 있습니다. 지방은 줄어들고 수도권은 집중되지만 그마저도 속도가 다릅니다. 인구 감소는 지역 경제를 흔들고 자산 가치에 영향을 주며 노후와 복지까지 도미노처럼 이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줄어드는 크기가 아니라 어디에서 줄고 어디로 몰리는가입니다. 이 흐름을 읽는 사람과 읽지 못하는 사람의 미래는 점점 더 달라질 것입니다. 이런 변화를 가장 먼저 체감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동네의 작은 식당입니다. 20년째 소도시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박 사장님의 이야기입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점심시간이면 줄을 서서 기다리던 손님들로 가게가 북적였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빈 테이블이 자연스러운 풍경이 되었습니다. 박 사장님은 처음에는 경기가 나빠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경기가 나빠서가 아니라 손님이 이사를 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사람이 빠져나가는 흐름은 소규모 자영업에 가장 먼저 나타납니다. 식당 한 곳의 매출 변화가 단순히 그 가게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전체의 인구 이동을 보여주는 신호였던 것입니다. 비슷한 이야기가 대학가에서도 들려옵니다. 대학가에서 임대 사업을 하던 서정호 씨의 이야기도 비슷합니다. 입학 정원이 줄어들면서 방이 비기 시작했습니다. 전보다 계약 기간이 짧아지고 학생들의 이동이 잦아졌습니다. 서정호 씨는 말합니다. 학생이 줄어들면 원룸만 비는 게 아니라 지역 전체의 소비가 가벼워진다고 말입니다. 편의점과 카페, 문구점과 식당까지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인구 변화는 교육과 주거, 상권을 동시에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는 개인의 삶에도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용인에 사는 정순자 씨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손주가 한국이 아닌 해외 취업을 선택하면서 가족은 함께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아이들은 어디에서 살며 일하게 될까요? 정순자 씨는 조용히 말합니다.
예전에는 이 나라에서 살며 벌고 키우는 게 당연했는데 요즘 아이들은 그냥 다른 흐름을 선택하더라고 말입니다. 이 사례는 시니어 세대와 자녀 세대 모두에게 직접 연결되는 감정입니다. 우리 가족의 미래가 한 나라 안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현실, 그것이 주는 낯선 느낌과 동시에 새로운 가능성을 함께 생각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변화들을 7가지 신호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각 신호마다 우리가 지금 바로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말씀드릴 신호는 실제 생활 소비의 변화입니다. 동네 식당 주인은 손님이 줄었다는 것을 매출표보다 빈 테이블로 먼저 느낍니다. 카페 사장님은 오후 시간대가 조용해졌다는 걸 직감적으로 압니다. 문구점은 새 학기가 와도 예전만큼 북적이지 않습니다. 이런 변화는 통계청 자료보다 우리 동네 골목에서 먼저 말을 걸어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은 지금 사는 동네의 생활권을 재점검하는 일입니다. 10분 안에 병원과 약국, 버스 정류장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주 가는 식당과 마트가 여전히 문을 열고 있는지도 살펴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편의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이 지역에서 계속 살 수 있는가를 가늠하는 척도입니다. 두 번째 신호는 지역 가치의 재편입니다. 똑같은 평수, 비슷한 연식의 아파트라도 지역에 따라 운명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계속 들어오는 곳은 활기를 유지하지만 사람이 빠져나가는 곳은 조용히 멈춰 서고 있습니다. 이제 집의 가치는 건물 자체가 아니라 그 주변의 사람이 얼마나 머무르느냐로 결정됩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우리 자산을 바라보는 관점도 달라져야 합니다. 부동산을 선택할 때 오를 곳이 아니라 사람이 남는 곳을 기준으로 보면 어떨까요? 앞으로 5년, 10년 동안 인구가 유지되는 지역인지 알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큰 덩어리보다 나눌 수 있는 자산이 유리한 시대가 왔습니다. 임대 수요의 핵심은 가격이 아니라 생활 인구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계속 머물고 싶어 하는 곳에 있는 자산이 진짜 가치를 유지합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신호는 일자리 감소와 서비스 축소입니다. 인구가 줄어든 지역에서는 병원이 먼저 문을 닫습니다. 은행 지점이 사라지고 버스 노선이 줄어듭니다. 이것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그 지역에서 계속 살 수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로 이어집니다. 특히 시니어에게 병원과 교통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노후 동선을 한번 그려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병원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정기적인 장보기와 은행 업무는 편한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지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혼자 살아도 불편하지 않은 생활 구조인지 확인해 보는 것만으로도 많은 준비가 됩니다. 편리한 동선은 단순히 시간을 절약하는 것을 넘어서 건강과 안전, 삶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네 번째 신호는 주거 선택 기준의 변화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넓은 집보다 살기 편한 구조를 선택합니다. 방이 많은 것보다 엘리베이터가 있는지, 경사로가 완만한지를 먼저 봅니다. 가까운 생활권이 얼마나 촘촘한지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었습니다. 10분 안에 병원, 마트, 약국이 있는가가 20평짜리 방 하나보다 중요해진 시대입니다. 인구 감소 시대에는 거주 편의성이 가장 중요한 자산이 됩니다. 큰 집보다 편한 집이, 넓은 땅보다 가까운 생활권이 더 큰 가치를 지닙니다. 지금 사는 집이 나이가 들어서도 불편하지 않은 구조인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계단이 많은 집보다 평지에 가까운 집이 외진 곳보다 사람들이 오가는 곳이 안전하다는 것도 함께 생각해 볼 지점입니다. 다섯 번째 신호는
교육과 복지의 재조정 영향입니다. 학교 통폐합은 단순히 건물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아이를 키우는 환경 자체가 지역마다 완전히 달라진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지역은 초등학교까지 30분을 가야 하고 어떤 지역은 걸어서 5분 거리에 있습니다. 이것은 젊은 부부들이 어디에 터전을 잡을지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이 됩니다. 자녀들이 어디에서 가정을 꾸릴지, 손주들이 어디에서 자랄지는 교육 환경과 직결됩니다. 우리는 이 흐름을 이해하고 자녀 세대의 선택을 존중하며 함께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자녀가 다른 지역으로 혹은 다른 나라로 떠나는 것도 그들의 미래를 위한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6번째 신호는 자산 가치의 지역별 양극화입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집값이 비싸면 좋은 자산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이제는 그게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누군가 그 집을 계속 원하느냐, 그 지역에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느냐입니다. 가격의 문제가 아니라 수요의 문제입니다. 수요가 없으면 아무리 큰 자산도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불안이 줄고 선택지가 넓어집니다. 자산을 한 곳에 모두 묶어두기보다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필요하다면 큰 자산을 작은 단위로 나누는 것도 생각해 볼 만합니다.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라 그 자산이 실제로 우리 삶을 지탱해 줄 수 있는가입니다. 마지막 7번째 신호는 노후 설계의 전면 수정 필요성입니다. 예전에는 노후 준비라고 하면 돈을 얼마나 모으느냐가 핵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어디에서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의료 접근성, 교통 편의성, 그리고 함께 나이 들어갈 지인 네트워크가 존속하는가가 노후의 질을 결정합니다. 돈이 많아도 병원이 1시간 거리에 있다면 그것은 좋은 노후가 아닙니다. 숫자보다 생활의 흐름을 기준으로 노후를 다시 그려보면 어떨까요? 지금 사는 곳에서 10년 후에도 편안하게 살 수 있을지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혼자서도 장을 보고 병원에 가고 친구를 만날 수 있는 환경인지 생각해 보는 것만으로도 준비가 시작됩니다. 이 7가지 신호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곁에서 조용히 말을 걸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신호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변화가 무조건 부정적인 미래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인구 감소가 무조건 부정적인 미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작은 지역은 새로운 산업으로 재편될 수 있습니다. 자녀 세대는 세계를 무대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시니어는 비용 효율적이고 안전한 노후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흐름을 알면 불안이 줄어듭니다. 흐름을 이해하면 선택지가 늘어납니다. 변화는 두려움이 아니라 준비의 신호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려주는 나침반입니다. 이제 마무리하며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아이들 세대가 어디에서 살고 무엇을 선택하는지는 우리 세대의 삶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인구 감소는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방식이 바뀌는 과정입니다. 이 변화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흐름을 읽고 준비하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동네에서는 어떤 변화가 먼저 보이시나요?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는 어떤 삶을 꿈꾸고 있나요? 이 질문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울림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떠오른 여러분의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